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또 내 집안도 내가 책임진다. 내 사회도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 나라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책임진다, 책임진다. 내 인생, 내 집, 내 사회, 내 나라. 이렇게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입니다. 인생도, 또 집안도, 그리고 사회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도 여유롭고 또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주의, 경제학적 주의 있어요. 무슨 주의의 폐단이 어떻고 또 장점이 어떤지 하는 식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공산주의나 또 사회주의와 개인이 잘 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 국가까지 모두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이 국가들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호주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어쨌든 국가가 먹여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이 잘 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해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 국가까지 모두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빼고 일단 또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두 가지 노선의 삶이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쪽을 하고 싶어요? 예, 국가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개인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와 사회가 잘 사는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걸 신자유주의라고 해요. 이 신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197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국가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고, 또 나라가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푸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이렇게 자기가 경제를 책임지는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를 책임지는 능력을 신자유주의로 일단 규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신자유주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혁신하자는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를 한국적 신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손자가 싸우던 시절에는 손자 병법만 잘 연구하면 크게 승리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이렇게 손자병법식으로만 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자병법만 읽으면 물론 이것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면은 능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손자병법이.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요즘은 돈의 전쟁 시대인 것입니다. 돈이. 옛날에는 사람이 싸워서 나라를 설립하고 여기서 제패해가지고 나라를 새로 하나 만들고 또 유지했다면, 요즘은 돈 가진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거두어 들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돈 가진 사람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면 거기서 생기는 이득이 있는데 그건 자기네가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정치와 경제가 엄연히 달랐지만 지금은 정치보다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요즘은 재능이 있다 하여, 이 연예인들 재능이 있다 하여 그 재능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자가 재능 있는 자를 선택하여 그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 시대를 손자병법식으로 바꿔 말하면 돈이 곧 전공법이고 사람을 쓰는 것이 곧 기공법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너 잘하냐? 그래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을래?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예. 국가도 역시 예전과 달라. 요즘은 돈 가진 자가 돈을 담보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경과 상관없이 돈 가진 자가 각 나라 기관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기관이나 기업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국경과 보이지 않는 국경이 서로 다른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정신연령은 13세 정도라고 합니다. 네. 나이를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정신 수준은 13세 정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뭐 여기 보면 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뭐 30대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주민등록상의 나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연령은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13살이에요. 때문에 13살 먹은 아이가 이 딱지치기, 딱지를 갖고 싸우는 것과 어른이 돈을 갖고 싸우는 것은 그 형태는 달라도 그 심보는 역시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연령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지금 지구인의 정신연령이 13살이에요.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질 못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바로 못 봐요. 바로 못 보고 내가 아는 세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확실하게만 이해하면은 텔레비를 못 봅니다. 왜냐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다 지네 얘기예요. 하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강이 녹조가 껴서 못 쓴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강 때문에 사람이 안 죽으니까 저게 이로운 거라 그러지, 어떤 사람은 해로운 거라 그러지, 지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리는 건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1975년 5월 3일 23살 먹은 한 청년이 멕시코 모렐로스 상공을 경비행기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얼굴에 저 친구가 그 당시에 23살 먹었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 비행기를 운전하고 지금 모렐로스 상공을 지금 경비행기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근데 운전하고 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회항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낯선 비행 물체 3대가 나타나서 좌 그리고 우 그리고 밑에 아래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자기 비행기에서. 결국 이 친구는 3대의 비행 물체에 둘러싸여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급히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지금 나한테 달라붙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봐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아래에 있는 비행 물체가
쿵 하며 자기 비행기하고 충돌했어요. 밑에 있는 게 위에 와서 쿵 단 거예요. 부닥친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비행기는 자기가 지금 여태까지 운전하고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다고 그 비행기가 추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기까지는 본인이 운전하고 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운전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비행기 혼자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선가 그 원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의 비행기는 스스로 운전하여 무사히 공항에 내렸고, 이 친구가 공항에 내리는 순간, 옆에 있었던 그 세 개의 비행물체는 어디선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관제탑에 아까 연락을 했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쉽게 말하면 119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내렸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자신이 본 비행물체는 UFO라고 했습니다. UFO 아시죠? 그리고 UFO가 자신의 비행기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비행기는 조종이 되지 않았고 스스로 조종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을 관찰한 의사들은 이 청년이 저산소증으로 고도의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와서 구름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 고도의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환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이 친구는 환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 의사는 이 친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인지 그걸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거, 이건 저산소증으로다가 이거 환각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자꾸 환각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당시에 이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관제탑은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레이저 탐사를 해가지고선 세 대의 비행물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사진 찍었어요. 확인했다고 했으며, 또 저 사진을 보세요. 네, 저 사진입니다. 밑에 하나 있고 양쪽 두 개 있죠. 또 당시에 그 땅에서 저걸 쳐다본 거예요. 쳐다본 목격자도 있어가지고 그때 그 상황은 그 청년이 말한 대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예. 만약 관제탑의 증언과 이 당시의 상황을 땅에서 쳐다본 목격자가 없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들은 의사가 말한 대로 저산소증에 의한 환각작용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예. 이런 분들도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13살짜리가 그래서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청년의 뒷마음을 잊지 못하고, 뒷마음, 제가 지금 진짜를 말하는 건지 가짜를 말하는 건지 알려면 뒷마음을 보면 하는 거예요. 뒷마음을 잊지 못하고 의사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렇게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전부 다 하는 얘기는 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 안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이거 괜히 눈이 떠져가지고서 뒷마음을 볼 수 있게 되면은 정말 아주 세상 보기가 싫어요. 예. 이렇게 인간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13세 정도의 정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구인이에요. 아셨죠? 그 여러분들도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거의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예요. 나는 원래 이 전자제품을 매우 좋아해서, 아직도 나는 이 나이에 그 이어폰 꽂고 다니는 사람 나예요. 전자제품을 매우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계천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요즘은 전자상가가
어디 있어요, 저? 뭐야? 원효로 있는 데가 어디? 용산. 용산에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우리 때는 청계천이었어요. 청계천 2가 3가가 다 전자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종로, 한쪽은 청계천이죠. 그 세운상가. 거기가 원래 전자상가에 거기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메카였어요. 그리고 내 별명 중에 하나는 선사입니다. 선사. 여기서 선사의 선은 불교가 말하는 그런 참선의 선이 아니라, 불교는 선사라는 거 있죠. 뭐 육조 해능 선사, 뭐 마조 도일 선사, 뭐 이렇게 무슨 선사, 오조 선사, 선사. 나는 그런 선사가 아니고 전기선을 뜻하는 선사입니다. 예. 전기선. 그래서 내가 이사 가면은 물건보다는 박스가 많아요. 그 안에 박스는 다 전기선이에요. 물론 오디오선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즉 20살이 넘었을 때, 그때 나는 전자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청계천, 우리나라 청계천이듯이 일본의 청계천, 아키하바라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20대 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길을 찾아서 해외에 한번 나가보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은 내가, 혹시 그 연예인들은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또 날 도와줘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황문평 씨라고 있었습니다. 황문평 씨가 작곡도 하고 하여튼 음악계에서는 알아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뭘 만들어줬냐면 이 작사가 증명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증이 있어요. 나도 그 당시에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그 증 가지고 좀 한번 나가보려고, 아키하바라 가보려고. 그러나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1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내 책이 일본에서 발행되고, 또 나는 일본이 또 나를 초청해서 그때 일본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은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발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예요. 3, 40년 전 얘기.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말해서 일본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일본이 왜 깜짝 놀랐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야만인 취급을 한 거예요. 아득히 먼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따라오려면 100년은 더 걸려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은 니네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근데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다. 일본은 너무 느리다. 라고 말해 일본 기술팀들이 한국에 직접 나가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일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소식을 해요. 근데 부러울 건 하나 없어요. 왜냐면 일본은 뭐 하나 주문하려고 그러면 2주일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하루가 없어요. 2주서부터 시작해요. 2주냐 4주냐 2달이냐 4달이냐. 소파 하나 사려면 일본에서 새 집을 하나 얻으면 땅바닥 뺏겼잖아요. 소파를 사러 갔어요. 그 소파를 가서 우리 집에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선 이거 하나 사자고 그랬더니 넉 달 걸린대. 지금 오늘 주문하면. 아니 넉 달이 아니라 난 지금 당장 사가지고 가서 당장 앉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당장 오늘 사가지고 갈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안 된대.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말래. 아니 나 넉 달엔 여기 없다. 나 지금 가서 땅바닥에서 사니까 이거 지금 팔으라 그러는데 왜 안 파냐. 그럼 내가 사장 오라 그래라. 그래서 사장 불렀어요. 그래서 사장 보고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저거 사가려고 그러는데 너 직원이 저거 팔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사장이 오늘 주문하시면은 넉 달 후에 똑같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 가게를, 이 가구점을 이거 왜 하는 거냐? 첫째, 물론 잘 만드는 건 아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잘 만드는 건 아는데, 저렇게 만드는 걸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어떠냐? 그러니까 갑자기 또 웬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한참 생각할 거 있어? 그랬더니, 제가 돈을 벌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줄라 그런다. 지금 돈을 가져와서 널 지금 줄라 그러는데, 넉 달 동안 기다리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그냥 가져가겠느냐? 내가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겠느냐? 그럼 너를 너한테 주고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한테 주고 가는 게 좋겠대. 그럼 싫어라. 이러니까, 그럼 가져가래. 그래서 사오긴 사왔어요. 사오는데 또 그 경리가 나 일본 말도 못 알아듣는데, 날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서 무슨 똥개 훈련시키듯이 한 20-30분 동안 그 얘기를 잔뜩 듣고서 놨어요. 그거 하나 써주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5초도 안 걸릴 걸 가지고 그거 하나 써는데 뭐 한 20분 걸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뭐 100살을 살면 뭐하냐? 너희들은 40년을 까먹고 사니까 한국 사람 60년 사는 거는 니네 60년 사는 거 똑같다. 걔네 수명이 그래요, 걔네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직접 나가서 그 당시에 조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수준이 낮아가지고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자기는 수준이 높으니까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못하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의 수준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한 듯 하면서 한국 기술이 일본을 따라오려면 100년은 더 걸려야 한다 하면서 빙긋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기술은 그런지 몰라도, 그래, 기술은 니네가 훨씬 뛰어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 니네 기술을. 한국은 밤낮 그 망가진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니네 것도 망가지는 줄 알지, 니네 기술을 잘 모른다. 그건 몰라도,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정신은 따라올 수가 없다. 우리는 빨리빨리가 있다, 빨리빨리. 한국인은 가르치지 않아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 빨리빨리가 일본을 앞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나를 또 가르치듯이 그 기술자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실수가 많아서 안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완벽주의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부터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전자문명이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없을 때예요. 판을 안 칠 때예요. 물론 우리의 기술은, 우리는 아직 올머리가 부족해요. 올머리가 부족해서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실수가 많지만, 실수는 실수고 우리는 성질머리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지 못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우리는 세계 제1의 인터넷 속도 국가로 지금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어요. 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제품은 그래도 우리가 나빠요, 일본보다. 예, 나쁘지만 나쁜 것도 더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쟤네가 살려면 힘들어요. 그 외국에도 우리는 빨리빨리 팔아먹어. 근데 쟤네들은 하나 나오려면 몇 주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게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일본의 전자상가, 즉 아키하바라에 가봤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벽주의에 탐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제품들은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아키하바라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 어디다 놓고 파느냐? 자기네 물건은 다 선반에 있는데 우리 한국 건 땅바닥에도 놓고 파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 수준 이하로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 얼마냐? 뭐 이렇게 싸요, 굉장히. 걔네들 것보다 가격도 굉장히 싸지만, 네가 이거 사면 이거 하나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겠다 이거예요. 공짜로. 우리나라 제품은 그런 거예요. 예. 물론 이해해요, 충분히.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져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회사에 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쇄료가 비싸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인쇄를 해가지고 왔어요. 잔뜩 만들어가지고 버려요,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아니, 새 건데. 예. 걔는 눈이 우리하고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들의 그 완벽주의는 정말 탐복할 만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내 자동차, 한국에 있는 내 차는
한국차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차는 아무리 새 차라고 하더라도 얼마 있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나서 AS를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예, 당연히 차는 AS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안 그럴 겁니다. 요즘 차들은 조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처음 차를 사면은 이 자동차 설명서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설명서가 극히 얇아요. 얇고 AS 센터 책이 훨씬 더 두껍고 그리고 더 필요한 책이에요. 그럼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갑자기 또 차가 망가지면은 AS 센터 어딨나 전화번호랑 약도랑 다 나와 있으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그거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설명서는 버려도 돼요. 근데 AS 그 책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새 차를 그때 하나 샀어요. 그게 뭐냐면 도요타에서 나온 마제스타라는 차예요. 그 당시에 마제스타는 일본에서도 가장 좋은 차입니다. 근데 거기다 내가 또 테레비 큰 거 하나 달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뭘 하나 또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좀 미안도 하고 그래서 일본 우리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AS 센터에 가서 AS를 받아라. 이거 하나 툭 부러진 거니까 아마 AS 해줄 것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해주거든요. 그게 나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뻥 찌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AS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S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 주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고장이 없어서 AS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그럼 일본 차는 단 한 대도 고장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 일본 차는 고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내 자의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차가 나오면 AS부터 받아야 되는데 얘는 AS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본은 한국보다 사람도 더 많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사람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더 넓고 그리고 자동차 보유수도 더 많은데 그렇다면 그 많은 차가 한 대도 고장이 없다는 말이냐? 말 안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지금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내 생각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차가 단 한 대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또 인간이 만든 기계가 고장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생각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날 밤 뜬 눈으로 하얗게 지졌습니다. 정말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우리 한국에서는 AS 기간 내 빨리 망가지라고 염원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망가질 때 빨리 엔진 같은 거 비싼 거 빨리 망가져서 빨리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1년 후에는 내 돈 주고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S를 빨리 하려고 망가지려면 빨리빨리 망가지라 이런 심정으로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큰 실수도 했어요. 일본 차는 한 15년 동안 타도 지금 일본에 있는 그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어떤 사람이 이 차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12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폐차시키라고 그 사람도 내 말을 그래서 폐차시켰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 미안해요. 그거 멀쩡한 차를. 그 차는 망가지잖아요. 일본 차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본 차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렉서스라는 거. 그거 일본 차 아닙니다. 왜냐면 렉서스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잘못해가지고선 뭐 세대가 뭐라 그래 그 공장에 다시 들어왔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미국에서. 예? 예.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 왔을 때 그랬어요. 야, 그 미국에서 말이야, 그 렉서스라는 차가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선 그게 뭐 리폼인지 뭔지 그거 들어가냐?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딱 그때 기세등등하게 말해요. 그건 일본 차가 아닙니다. 미국 차입니다. 예. 렉서스라는 회사가 일본 회사지만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 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차다 이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만드는 고장 없다 이거예요. 없는 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미쯔비시에서 만든 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번 리폼 들어왔어요. 그때 7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텔레비에 나와서 고개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경례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차가 없어졌어요. 그게 다 어디 갔느냐? 우리나라에 다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랜저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미쓰비시는 그렇게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제일 핫바리에 들어가요, 그게. 예. 그래서 일본 차들은 어쨌든 AS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차가 우리 한국에는 없었지만 일본에는 있었습니다. 그 차는 영국제였습니다. 원래 이 차는 사람이 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사람을 선택한다 할 정도로 아무나 타는 그런 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조선시대 말에 민비가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서 최초의 그 차를 탄 사람은 민비예요. 그래서 민비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리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신청했는데 빠꾸당했어요. 김일성도 신청했는데 빠꾸당했어요. 탈 인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차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얼마 안 있다가 뭐 미국에서 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로다가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아마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먼저 탄 사람은 아마 조중훈 씨 겁니다. 그 칼 회사에. 그땐 비행기 회사에서 하나 기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좋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차만큼은 없다며 그 처남 되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일본 차가 고장이 없다면 세계 제1의 차는 어떤지 나는 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그 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물론 이 차는 의자부터가 달랐습니다. 일본 차도 상당히 좋았지만 이 차는 그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그 일본 차는 안마 시스템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탁 앉으면 편안한 것은 그 차만큼 못 따라와요. 근데 이 차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맨질맨질한 그런 가죽인데 그게 송아지 가죽이래요. 아주 어린 송아지 가죽, 송아지 200마리의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차는 바퀴도 빼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바퀴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바퀴도 빼갈 수 없도록 일일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 열쇠가 있어야지 타이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빼요 그걸. 그리고 또 타이어 역시 비행기 바퀴를 만들 때 쓰는 특수 고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겨울에는 차 문을 만지면 정전기가 나서 전기가 오잖아요. 우리 보통 차는. 근데 그 차는 아무리 만져도 전기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겁나서 이렇게 만드는데 나중에 아무리 만져도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는지 궁금해서 또 우리는 그런 거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밝혀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차는 자석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석이 붙지 않는다고 했으면 나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쇠예요. 그리고 차 문은 너무나 두껍고 또 튼튼해서 옆에 있는 일본 차하고 툭 치면은 일본 차가 부서진 게 아니에요. 찍 들어간 게 아니에요. 푹 들어간 게 아니에요. 찍 찢어져요 저쪽은. 이쪽하고 부닥치면은.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어떤 일본 차가 우리 차랑 뒤에서 쿵 박았어요. 난 뒤에 앉았었는데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우리 운전하는 친구가 뒤에서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일본 차는 뻐그러졌어요. 뻐그러졌는데 우리 차는 그 뒤에는 그게 고무로 돼 있어요. 나중에 고무를 닦으니까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도 석 달 정도를 타니까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또 꼼짝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지네들은 차 망가진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세계 최고의 차를 갖다가 놓고서 지금 그 차가 망가졌으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거예요. 차도 또 2톤이 넘어서 보통 레카차는 못 끌고 가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와서 차를 그냥 통째로 다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일본 친구들이. 예. 일본 차만 타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막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전에 얼마 전에 영국 여왕도 그 차 타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서버렸다는 기사를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짝이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쫄쫄지 모르겠어요. 여왕은 그래도 여왕이니까 누가 와서 데려가거나 뭐하거나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안색이 새파랗게 실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인 나의 머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래
차 본네트는 우리는 다 열어봐야죠. 아무리 뭐 자기가 직접 고치진 않더라도 대충 다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하도 많이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그래도 세계 제1의 차다. 터무니없이 그냥 고장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본넷을 열어보니까 특별히 이상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고칠 것 같아요? 못 고칠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고쳤으니까 저러 말하겠지, 못 고쳤으면 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항상 그 차는 맨 처음 시동을 걸 때는 왱 하는 소리하고 엔진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다른 차보다 엔진 룸이 2배 이상 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굉장히 길어요. 엔진 오일도 보통 차보다 4배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엔진 오일 갈 때 보면 그 엔진 오일 통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엔진 오일 갈 때 보면 밑에 한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저 통을 뭐라 저렇게 큰 통을 쓰나, 처음부터 조그만 통을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 차는 그게 꽉 차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시 그런 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12기 통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멀쩡해요, 거기가. 뭐 이제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깨끗해요. 뭐 먼지 하나 없어요. 안에도 열어보니까. 그래서 야, 냉각수 열어봐라. 그래서 냉각수에 있는 통을 열어보고 냉각수를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시동을 탁 걸으니까 걸렸을 것 같아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나니까 그거 고쳐서 쓴 거예요. 일본 사람 같으면 못 써요. 시동 걸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차가 망가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 뒤에, 나보다도 훨씬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언론,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친구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그 차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 차는 한여름에 끌고 다녔는지 3일 만에 차가 정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 쓴다. 그리고 또 팔아버리고 다시 일본 차 샀어요. 우리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일본 친구들은 전부 다 핑크씩 웃었습니다. 네. 냉각수에 물 부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차 팔아버려, 도로. 자, 손자병법입니다. 범전자, 이정합, 이기승, 고선출 기자, 무궁여천지, 불갈여 강하, 종이부시, 1월 시야, 사이부생, 사시시야.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전공법으로 마주하고 기공법으로 승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공법을 잘 쓰는 자는 천지와 같이, 하늘 땅과 같이 무궁무진하고 또 강하와 같이, 강이나 아니면 하천과 같이 다함이 없다.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법을 먼저 마주하고 그 다음에 기공법을 쓰면 그 기공법은 무궁무진, 또 끝이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끝나고서 다시 시작되는 것은 해와 달이 바로 이것이요, 죽고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계절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게 기공법은. 근데 전공법은 먼저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치가 되었든지 경제가 되었든지 전공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공법이 없어요. 역사는 5,000년이 되었는지,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 반만년. 그게 5,000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천부경 같은 것은 거의 1만 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만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기서 지금 남한에서 이게 뭐 자유 대한민국인지 뭐 또 빨갱이 나라라고도 하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지배해에 있다가 독립을 하면서 또 다시 남북으로 나뉘어져 현재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 우리나라 경제라는 거, 오늘날까지 온 경제 또한 나름대로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지만 정치와 연관되어 봐주기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잘 해봐 봐주기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갖추어진 틀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없으면 경제가 존재할 수 없고,
또 경제가 혼자 작용하려고 그러면 정치가 또 방해를 해서 제대로 못하고 그게 우리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공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공법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뚜렷한 전공법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껏 성장한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또 이 대통령도 올머리가 갖추어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올머리라는 건 뭐냐? 그래도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이 해야지. 단순히 본인만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잘하겠다는 그런 기분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하면, 즉 갈머리로만 하면 결국은 나라는 들쑤셔 놓은 상태가 되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먼저 전공법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공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전공법이 있는 나라는 대통령은 바뀌어도 나라는 안 바뀌어요. 뭔가 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막 경제도 바뀌고 막 바뀌고 들쑥날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는 완벽하게 나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매하게 엮어가면 그 또한 언젠가는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한국적 신자유주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공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말하기 전에 먼저 외국의 전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완벽하리만큼 온전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1300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또 1만 년 정도 되는데 일본은 이제 겨우 1300년 됐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업 가운데, 일본의 기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업도 1300년 되었다고 합니다. 또 나라가 생기자마자 생긴 기업이 아직까지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그 원조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일본의 그 기업의 원조가 한국 사람이에요. 하긴 뭐 일본은 원래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합작해서 만든 나라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회사는 불교용품을 파는 회사인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1300년 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700년 이상 된 기업이 수백 개나 되고 몇백 개나 돼요. 한 4, 500개씩 몇백 개 되고, 또 100년을 넘긴 기업은 기업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된 기업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삼성이나 이런 것들 겨우 이제 100년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뿐이에요. 때문에 일본은 아들이 동경대학에서 유명한 학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졸업을 하면 아버지가 하던 기업을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올머리는 몇백 년 혹은 최소한 100년 이상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은 본가, 그 아버지가 사는 그 본 집도 이사를 가지 않고, 그 이사를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딸들이나 자식들은 딴 데 나가면 아파트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 월세예요, 월세. 빌려 사는 게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살고 있잖아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살던 그 본가는 이사를 안 가요. 화산이 일어난다 그러면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요. 최소한 7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면, 야, 너네 집은 몇 년 됐냐? 한 800년 됐습니다. 그 너네 집은 몇 년 됐냐? 한 700년 됐습니다. 너네 집은 몇 년 됐냐? 한 1200년 됐습니다. 야, 지겹지도 않냐? 그걸 이해를 못해요. 말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전공법은 완벽과 그리고 기다림이 들어있습니다. 기다림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인기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바꾸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발전시켜서 다음번 인기가 있을 때 많은 득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빵모자가 인기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운동모자가 인기가 있다. 그럼 빵모자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대번에 때려칩니다. 근데 안 그래요, 걔네들은. 그걸 계속 만들어요. 왜냐? 유행은 돌고 돈다 이거예요.
나 때가 아니면 내 아들 때에서 딱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다 열심히 만들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돌고 돌아 다시 온다는 그런 원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스위스는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노인을 부대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스위스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원래 스위스는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를 지금과 같이 부유한 나라로 만든 것이 옛날 자기네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노인을 부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위스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촌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고쳐먹고 남들로부터 신뢰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적당히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완벽한 물건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위스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계를 만들어서 명품 브랜드를 창조했으며 그 유명한 만년필이나 지갑도 스위스에서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텍 필립. 파텍 필립이 뭐예요? 이게 시계회사입니다. 시계회사. 시계 중에 가장 좋은 게 파텍 필립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얇은 시계로서 넘버 2가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시계라고 하면 롤렉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가 롤렉스예요. 아셨죠? 이것들은 모두 스위스가 만들어낸 명품 시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 뚜껑, 원래 몽블랑이라는 산 이름이에요. 몽블랑이. 이게 위에 항상 눈이 있다 그래서 그 하얀 뚜껑에 위에 하얀 게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몽블랑 만년필, 또 지갑, 이런 것이 전부 다 스위스 제품입니다. 스위스인들은 스위스를 부자 나라로 만들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계 역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비싼 시계를 만들었으며 거긴 뭐 몇십억씩 해요. 지금 시계 하나에. 모든 제품이 하자가 없는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거듭 하였습니다. 그러다 한번 시계가 크게 휘청거린 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아주 싸고 또 완벽한 전자시계가 나와서 고통 아닌 고충을 겪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안간 힘을 쏟아왔습니다. 스위스는 그 외에도 또 관광사업도 경치 좋은 데가 많잖아요. 관광사업, 또 비밀은행 아시죠? 여러분들 뭐 저 김정은이네 패거리나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하는 게 비밀은행, 그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비밀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 신뢰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스위스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로 유명한 나라는, 그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나라가 부자이기 때문에 한동안, 요즘은 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한동안 모든 교육이 다 공짜였으며,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다 공짜예요. 또 병원비 다 공짜예요. 외지가는 거 다 공짜예요. 저 산꼭대기에다가 집 한 채 줬어 내가 집에서. 그럼 나라가 거기다가 아스팔트 쫙 다 놔줘. 전기 다 올려줘. 수도 다 올려줘. 한때는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는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의자나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길거리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그런 길거리 가구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튼튼하게 생겼는데 한 몇 천 년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주 고풍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기에 야 미국은 생긴 지가 이게 뭐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얼마 되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구들이 오랫동안 잘 보존한 그런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보존했을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몇 년 된 가구예요 하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 가구는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재주가 정말 좋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을 내서 만들겠다 그러면 대단한 걸 만들 수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남들이 다 못하는 걸 다 하잖아요. 그 더운 데서도. 그리고 우리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요. 보세요. 평상시에는 개판에다가 올림픽 할 때 보세요.
일치단결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는 이 튀어오르는 못은 두드려 박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뭐 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잘난 척하지 말아라. 튀어오르지 말아라. 그래서 일본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옷도 수수하게 입고 또 색깔 또한 튀지 않는 그런 무난한 옷을 즐겨 입습니다. 튀는 옷을 안 입어요. 일본 제품 중에서 멋있는 건 다 수출품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안경도 다 똑같은 거 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거 끼고 저 사람이 끼고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옷 기지는 굉장히 좋은데 옷은 다 촌스러워요. 그 사람들 입은 거 보세요. 저 옛날 그 6.25 때 사람들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일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해요? 뭐 디즈니랜드, 후지산, 뭐 여러 가지 이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어른이 되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브 호텔입니다. 러브 호텔. 아니 일본 애들은 다 발랑 까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일본의 이 가게라고 하는 것들은 다 수수하게 다 그냥 이렇게 불망 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있는 러브 호텔은 모양 자체가 모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빛이 굉장히 찬란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면 다 저기 가고 싶어 그래요. 그럼 부모가 한번 데려가지. 못 데려갑니다. 러브 호텔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나이 먹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가보려고. 멋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텔레비에 나와요. 그 러브 호텔이. 왜냐면 그 러브 호텔 그런 날이 있어요 또. 그럼 그 안에 뭐 그네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나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 데는. 그리고 제일 화려한 가게 역시 빠찡코 가게입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러브 호텔하고 가장 찬란한데 일본에서 찬란한 빠찡코 가게예요. 또 하나 있어요. 돈키호테라는 거. 싸구려 물건 파는데. 어쨌든 빠찡코 가게가 됐든 러브 호텔이 됐든 이건 모두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때깔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가서 눈에 띈다. 그럼 다 한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가 대충 하는 그런 대충주의가 되어서 그렇지 원래 잘 하려고 하면 누구보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깔나는 멋을 풍길 줄 아는 그런 멋진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는 속도감은 세계에서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속도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하여 전공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공법이 없이 떠도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개취급해요. 나도 그렇게 일본 제품을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파는 제품은 한국식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어폰은 키면 처음에 뉴스가 나옵니다. 일본말로 나와요. 그거 다. 미국말, 중국말, 프랑스말, 영어 다 들어있는데 한국말은 없어요. 왜 한국은 왜 파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거 들으면 들을 때마다 먼저 일본 뉴스를 한번 듣고선 시작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게. 우리나라는 무시하는 거죠 그게. 예. 왜냐면 우리나라 전공법이 없어서 그래요. 전공법을 갖춰줘야지 자기네도 무슨 거기 뭐 저기랄 텐데 전공법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 신자유주의 국가는 국가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돕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는 상속세 같은 것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 뭐 스위스나 또 뭐 일본이나 상속세가 없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많아요. 60%가 상속세예요. 그럼 상속세 빼고 나머지 40%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불법 하는 거예요. 엉터리 회사, 가짜 회사 만들고 거기다가 돈 분내하는 거. 그 일이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가짜 일을 하느라고 정신을 많이 쏟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충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 상속세를 받는다면 그때는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때 상속세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 아들이 한다 그러면 상속세 없이 물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너무 많으면 이상한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런 불법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 또 왜 필요한가?
그럼 자식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경영하면 되지 않는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자식이 꼭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모두 망했습니다. 이북도 조금 망한 겁니다.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예. 또 호주와 같은 사회주의도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술이나 먹고. 저녁 5시만 되면 모든 가게들이 다 문 닫고 그냥 술집만 문 열려 있어요. 술집은 밤에 해야 되니까. 또 자식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한테 넘겨주면은 처음에는 그 회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시들시들해집니다. 다 시들시들해져요. 왜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모두 뒷마음이 아니라 앞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경영자도 앞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이어받으면 그 자식은 경영은 못해도 돼. 경영할 줄도 몰라. 그래도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뒷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잘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배우면 훌륭하게 일본처럼 그 기업이 넘어가는 겁니다. 재벌 2세들은 결코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회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벌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것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그 뒷마음의 각오가 있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갈 미래를 설정하여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그거가 전문 경영인은 없는 거예요. 갈 미래를 설정하여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벌 2세가 이끄는 회사는 잘 될 수 있지만 가야 할 영혼이 없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회사는 갈 곳이 없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이런 뒷마음의 경영을 적극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걸 보장해줘야 돼요, 나라가. 그래야 그 기업이 사회와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한국적 신자유주의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런 나라로다가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나라가 깔보질 않아요. 나라가 되었든 또 기업이 되었든 아니면 개인이 되었든 있는 세상을 뚫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있는 세상을 뚫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마음 경영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이 빌려주는 돈을 받아 시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돈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빌려주면은 나는 그 사람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을 받아서 좋을 것 같지만 없다가 처음 받으면 좋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게 다 빚이에요, 결국은.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차라리 죽음보다 싫은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보면 역시 전공법의 모태는 뒷마음이 최고입니다. 자기 뒷마음을 해야지. 괜히 돈 받고 그 앞마음이 잘난 척하고서 그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보면 난 그럼 죽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뒷마음을 통해 바른 전공법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천지와 같이 무궁무진하고 강화와 같이 다음이 없는 그런 기공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그림은 실로폰입니다. 아셨죠? 저 실로폰 뭔지 아시죠? 저 실로폰의 맨 왼쪽에 두 개는 이렇게 세 번째가 도예요. 그건 도 이하예요,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가 도입니다. 도에서부터 따져보면은 그 분홍색의 도예요. 도, 레, 미, 파, 솔, 노랑과 초록. 그러니까 노랑이 파예요. 그리고 초록이 솔이에요. 저기다 지금 저렇게 가루를 올려놨어요. 뭐 담배가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가루가 올려놨죠? 자, 그리고 또 저 동영상을 보세요. 자, 지금 울리는 저 음은 파음입니다. 파예요. 자, 그러면 실로폰의 파 위에 가루가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소리만 난 거예요. 무슨 소리와 상관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 소리가 나오면 파동이 저 파 위에 있는 것만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솔에 있는 건 그대로 있죠. 그렇다면 이제 뒷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마음은 그저 할 뿐 생각이 없습니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설사 몸을 움직여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파워를 통해서 현실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아직 사이파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사이파워 같은 거예요. 저 파음과 같은 것이.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뒷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실로폰처럼 파동을 통해서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공명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뒷마음이 파동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마음은 24시간 작동합니다. 쉬는 게 없어요, 뒷마음은.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뒷마음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실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바라는 최종 결과를 생각해요. 최종 결과를 해야 돼요. 마지막 결과. 그것을 뒷마음에 각인시키십시오. 처음부터 또 너무 서둘리지 말아요. 서둘리면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바라는 것, 최종 바라는 것, 그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이파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고 잠깐 중간에 바뀌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고. 아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뒷마음에다 각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사이파워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저렇게 소리처럼 사이파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의식도 나름대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자의식도 그냥 해야 돼요. 그걸 완성하려고. 그렇다고 자의식의 노력이 바라는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능숙하면 처음부터 자의식과 영혼이 함께 움직이겠지만 이 미숙할 때는 건 뭐냐면 자의식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방해를 하면 그래요. 뒷마음은 원하는데 자의식이 방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자의식은 앞마음, 그리고 영혼은 뒷마음입니다.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자의식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 뒷마음의 작동을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뒷마음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자의식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될까 저래서 될까.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 수많은 생각. 본인은 옳다고 하는 생각이겠지만 그게 방해예요. 그게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걸 그때 이해를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에디슨이 99%의 실패와 1%의 성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은 뒷마음이 그걸 꼭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는 걸 오래 가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 결과를 갖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왜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느냐?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의식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찾는 거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영감식으로다가 이거다 하고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 에디슨은 99%의 실패와 1%의 성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의식은 영혼의 작동을 거부하지 않고 현실화가 되도록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자의식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의식하니까 자의식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성취하는 그런 사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원은 곧 사이파워 능력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최종 목표를 바꾸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목표가 바뀔 때마다 뒷마음은 힘이 약해져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힘이 약해지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일을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확실한 원하는 걸 갖고서 시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강한 뒷마음의 힘을 통해 빨리 완수하도록 하십시오. 뒷마음의 힘은 곧 기세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